오늘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20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이름은 더민초 쓴소리 경청 20대에 듣는다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담원갑 고영인 의원입니다. 예, 오늘 오전 더민초가 20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를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 청년들은 몇 년 전에 그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촛불 집회에 나섰었습니다. 예. 그 뭐 일자리라든지 반칙 없는 세상을 요구했었고 그 민주당의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은 제대로 응답을 해주지 못했고요.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해주듯이 그 저희들이 실패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거로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뭐 30대, 40대 모임을 이어가고요. 지역에서도 민심 첨치, 파라솔 당사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간담회 참석한 20대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은 우리 더민초에 우리 운영위원과 의원님들이 계신데요. 예. 이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의뢰했고요. 예. 근데 여기에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회 비서진이라든지 또는 뭐 민주당의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예. 순수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자.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8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청년들. 네. 남녀 4명씩 아주 매우 진지하고 솔직하게 아주 거침없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예. 저희들이 일단 알바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예. 또 자산의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그 청년이 처한 민생고도 들려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도 됐었는데요. 그 남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예. 가산점 또는 복무 경력 인정 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한 거니까 예. 국가나 정치권이 책임지고 보상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예. 이거를 자꾸 남녀 간의 갈등으로 이걸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경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여성 청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특히 취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제 특혜성 가산점으로 가지 말고 예. 청년 전체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쪽으로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우리 특히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민주당이 내로남불과 진영 논리 이런 것에서 빛을 발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 주체일 수도 있지만 개혁이 될 수도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아주 따끔하게 우리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예. 방금 20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는데 그중에 취업 문제라든가 자산의 양극화 문제는 비단 20, 30대 젊은 층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젊은 층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마 공정과 이제 젠더 문제일 텐데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예. 지난번 촛불을 들고 또 민주당을 대선 또 총선, 지방선거 다 밀어줬던 이 젊은 층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떠났다고 하면 앞으로 공정과 젠더 문제를 민주당에서 어떻게 바로잡을지 이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 내에서 토론과 논쟁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초선 모임에서도 20대, 30대 청년 TF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비롯해서 논의들을 시작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 신임 대표에게도 비상한 각오로 쇄신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청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의견들을 모으고 일단은 경청을 해가지고 현실 가능하고
좀 이렇게 획기적인 그러한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에 대한 지원 공약도 민주당 대선 주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한 달에 얼마 주고 이것 때문에 표가 움직이진 않을 거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 기대가 많을 텐데, 예. 오늘 20대 남성이 군복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예. 지금 특히 20, 30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녀 갈등, 젠더 문제, 역차별, 이걸 많이 지적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이준석 최고, 하태경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단 말이죠. 네. 민주당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실제 그 당사자들, 군 복무를 한 남성들이 그 삶의 어려움, 또 취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고통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 공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신들이 중요한 시기에 한 2년간의 세월을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했다라고도 생각하는 거니까 예. 그것은 자의보다는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러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남자 청년들 사이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걸 저도 들었었고요. 오늘 예. 그 얘기를 정확히 한 거고요. 단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남녀 간의 젠더 문제로 가는 거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어떤 취업을 할 때 가산점에 대해서는 남학생들도 그건 좀 불공정하다, 그렇게까지 예. 하는 거는 예. 점수를 더 주는 거는. 그런데 최소한 그 흘러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많이들 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남녀 입장에서 그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데 보상이 된다. 그러면 여성들도 예를 들면 그 아기를 출산하는데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다, 또는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그런 그 육아에 대한 보상, 예.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사에서는 이제 호봉 같은 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것이 좀 되게 하려면 저희들이 정부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 창업하는 거 지원을 하는데, 예. 여성이 창업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든가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20, 30대 왜 그럼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꼭 여성이 아니라 청년한테 더 많이 준다든가 이런 걸 아마 정면층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당에서 좀 살펴봐달라, 이런 얘기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과거 가태료 체납 문제, 후보자 딸과 사이에 라인펀드 가입 의혹,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불거졌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관리할 내각 총책임자인데 당대표를 나갔던 사람 아니냐, 민주당. 그러면 관건선거에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좀 과도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충분하게 소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도 총리감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의 도덕성의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그 야당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정치 공세, 이런 거는 이제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울 거고요. 단지 이제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까 관건 선거 우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오히려 행자부 장관을 하면서도 굉장히 공정한 활동을 하셨고, 또 오히려 그 대통령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오히려 나름대로 그 집행력과 이런 것들을 갖는 정치인 총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전국을 좀 더 안정하게 하고 내년에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당대표도 새로 뽑혔고 원내대표도 새로 뽑혔고 야당은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꾸려졌는데, 네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자마자 여당을 향해서 작물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대통령이 만나자 그랬는데 거절하고, 오늘 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 후보자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것도 새로운 대표 체제에서도 여야가 협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정쟁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좀 너무 독단 독주로 가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야당의 비판이 있었는데, 예. 저희들이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볼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단지 이제 예를 들면 이번 그 장관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각 상임위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하게 될 것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당과 정부를 보는 국민의 시선, 이것이 굉장히 현재 따갑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나 이 눈높이를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그 후보자가 전문적 능력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마녀 사냥하듯이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 시선은 분명히 봐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 문제가 객관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여졌다면 그 내로남불로 비춰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겸허하고 냉철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의원님 혹시 문자 폭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좀 일정 정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질문을 왜 드리는지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네. 조홍천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론 인터뷰하고 있고, 또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홍천 의원을 향해서 문자 폭탄 이야기하지 마라,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용당해서 당에 도움이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박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각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의원님은 문자 폭탄 받아보셨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다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날리는 그런 분들이 어차피 우리의 당원이다. 예. 강성이니 친문이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예. 우리의 당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전체 의견 중에 한 부분이다, 이런 우리가 자세는 견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단지 좀 저희들보다도 이제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2030 의원들이 이제 조국 문제라든가 이런 걸 건들다 보니까 좀 심한 욕설이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일정 수준을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리강령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더 이렇게 쌍방향으로 해서 이걸 더 양성화시켜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되, 이것이 너무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내부에 그 지혜를 좀 모아나가기로 그렇게 했고요. 이거를 또 송영길 대표에게도 일부 우리 의원들이 요청을 했고, 그것들을 이제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정작용이나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설득 작업이 먼저 필요하지, 이것을 당의 윤리나 이걸로 반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당원이고 또 여러 가지 의사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우리가 좀 성숙하게 하기 위한 캠페인도 좀 벌리고, 예. 상호 또 토론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먼저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남는 문제들은 좀 지혜롭게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쇼미더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내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오늘도 좀 핫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준석 최고 어떻게 봤습니까, 인사청문회?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장관들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제까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청문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면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덕성 검증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왔다는 사실이 좀 제가 봐도 경미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면에 대한 질문이 앞으로 주가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네. 국민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이게 큰 문제로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김부겸 후보자는 지금까지 계속 정치를 선거를 통해서 이제 유권자들 심판을 받아왔고, 예. 장관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뭐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청문회에 이제 임했었고, 실제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소신 발언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백신 문제나 이런 것들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상당히 김부겸 후보자가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안정적으로 잘 답변,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잘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당당할 땐 또 당당하게, 그 다음에 솔직하게 사소한 실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오늘 청문회장에서 가장 이제 논쟁이 됐던 부분은 뭐 자동차 체납 문제하고 딸과 사위가 라인펀드가 관련됐다. 근데 딸 사위 라인펀드가 뭐 아마 여기 가입해서 손해 본 것 같은데. 네네. 이거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도 뭐 내려올 만한 문제는 없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동차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뭐 다른 내용을 검증하기 좀 어려웠다 보니까 이례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아주 고의적인 상습 체납이다 이렇게 보긴 또 예. 어려운 정황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명할 때 이제 그 와이프분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개인 차량을 이제 사업용으로 사실상 돌려 쓰다가 예. 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해명은 뭐 완벽한 해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대충 이해가 가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크게 뭐 질타받을 부분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너무 빛났기 때문에 이분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당은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고 네, 뭐 계시죠?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로 나오는 게 맞냐 그러시는데, 총리제도 자체가 원래 그 직업 정치인들이 맡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었고요. 근데 지금 원외에 있긴 한데, 원래 그럼 정치인들이 다 그 정치적인 자리로 가장 정무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로 가시는 분이 예. 당연히 여당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걸 갖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당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워낙 정치적 편향성을 세게 드러내는 그런 법무부 장관을 하셨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역시나 또 예전에 당대표를 지내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 이분 같은 경우에 무난한 뭐 총리 행정을 했다 이런 평가도 받지만은,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어쨌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선거와 결부되는 어떤 행보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자주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 대표 출신 어떤 총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당연히 결격 사유나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예, 뭐 야당으로서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우려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뭐 당 대표니까 그럴 것이다 예단하는 것도, 그럼 뭐 총리했다가 당 대표 가는 건 괜찮냐 반대로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황교안 대표가 총리했다 대표 갔으니까 그 문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외에 지난 화요일에 거친 후보자들, 특히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 이거는 여당 쪽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노영욱 후보자 관련해가지고는 이른바 뭐 갭투기 의혹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실은 그 행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세종시에 그 공무원 이주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면서, 왜냐하면 세종시가 자죽도시를 내려면 일정 인구 이상이 확보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른바 특별 공급으로 공무원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라고 막 압박하고 권고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받은 측면이 좀 그거를 갖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억울함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제에 이거는 공무원 특별 공급 부분을 완전히 손을 봐야 된다.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제도 개혁 쪽으로 좀 이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학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지만 그때 가족과 동반 참석을 보통 이런 주최 측에서 많이 권유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거기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그 추가되는 비용만 사비로 별도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일과 가정을 병립한다는 차원에서 요즘에 권장되는 분위기인데 그걸 너무 딱 끊어서 그렇게 같이 갔다는 것만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그거는 자체는 부적절하고 만약에 실제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공금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그 학회 참석과 관련해서 가족들이 그 학회 참석에서 원래 누릴 수 없었던 어떤 혜택을 누렸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뭔가 문제를 삼으셔야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뭐 같이 가족들과 동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에 있는 남편의 어떤 출장의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그렇게 무슨 약간 사익적 어떤 수단으로서 삼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메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회 참석에 어쨌든 뭐 부부 동반을 한다 이런 건 저도 해외에 있을 때 학회에서 많이 권장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딸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연구 진실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논문을 무슨 뭐 퀴리 부인이 이렇게 뭐 하면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좀 조소의 대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거랑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고 예를 들어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의 연구 실적을 다른 사람에게 얹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부당한 어떤 인사의 특혜나 아니면은 학계 내에서의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이제 더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박준영 후보자는 전 이건 굉장히 실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들여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관세 부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덜 들여다보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물론 이게 박준영 후보자의 그 배우자 되는 분이 어떤 수집가적인 자세로 이걸 모았는지 아니면 진짜 판매 목적을 가지고 들여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판매 목적을 의심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아마 이 젊은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요즘 해외 직구 같은 거 많이 해보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관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개인이 보통 한 1,200불짜리 물건 사면은 관세 면제를 해주거든요. 개인 통관이라고 해서 가능하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 기준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면 안 돼요. 예. 한 개의 물건을 내 사용 목적으로 이제 사는 것에 한해서 개인 통관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그 개인 통관의 어쨌든 그 잣대와 이런 외교관이 어쨌든 파견 이후에 이제 이삿짐으로 들고 오는 것에 이렇게 대규모 물량 들어오는 것의 차이를 보면은 국민들이 이거는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가 아니라 본인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살았던 것이 좀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본인의 집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관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을 어쨌든 전세를 내주고 그거에 따른 이득을 취한 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저는 관사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특별분양보다는 관사를 없애는 것이 문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일례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당선된 뒤에 이번에 공관을 없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관이라고 하든지 관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주거비 보조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씩 뭐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 세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세 사람 다 뭐 이게 기준선을 어디 잡냐의 문제지만은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국민 정서상 아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좀 질타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 특히 남편분에게 그 몰아주는 부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해명이 좀 안 되면은 그 자신이 관장해야 되는 과학기술계 내에서 굉장히 좀 반항이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해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뭐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하고 청와대는 밀어붙이고 뭐 다 그런 수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 기류는 어때?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거부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뭐 깊게 파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상당히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청와대가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검증 실수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반대해도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인지 예. 이것을 청와대가 좀 정확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검증 실수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비판하는 궤가 좀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도 만약에 밀어붙인 거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또 무시하고 가는 자세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임혜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 연구 진수성을 말씀하시는데 야당에서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정확히 제기한 게 없어요. 그냥 남편, 배우자가 그 임혜수 후보자의 제자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들어갔다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이분이 그러면 전공도 같답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연구 분야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제자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야당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실제 연구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데 이른바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끼워넣기 갑질을 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냥 문제를 삼기 위한 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하면 사실은 저도 박준영 그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국민 정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정법 위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 봐야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까지 꼭 그렇게 그 보수 채택을 거부하면서까지 강경하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바꿔서 뭐 야당은 제가 봐도 거부할 것 같고요. 문제는 거부하면 공은 이제 청와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재보궐 참패 이후에 네네. 분위기 쇄신상 이제 개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야당에서 저렇게 반대하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그럼 또 한 번 부담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박준영 그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의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아서 현재 구체적으로 의혹이 밝혀진 게 없는데 이걸 악마의 사유로 삼게 되면 사실 그 후임 장관 후보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관련 토론을 해봤고요. 대선 이야기 좀 해봅시다.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내년 3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또 이제 여야가 다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오늘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대선 경선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또 부산 친문 의원이죠. 전재수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경선 연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 경선 연기론을 본격적으로 주류에서 띄우는 거 아니냐. 네네. 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당 지도부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들이 왜 지도부하고 좀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예. 그럼 사실 이게 의원 개개인이 분명히 어떤 이슈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민감한 주제는 지도부하고 좀 상의하면서 이 외부로 이제 이 논의를 공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자체가 바람직한지 좀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선 연기를 하면서 명분을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 후보를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흥행이에요. 네. 민주당이 먼저 후보를 결정하고 야당 후보가 그 뒤늦게 결정이 되면 야당이 흥행에 성공하고 우리는 흥행에 실패한다. 네. 이 명분을 냈는데 네. 속내는 네. 주류에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정말 그 속내가 그런 거라면 예. 절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흥행에 관련된 부분조차도 사실은 확실한 대선 주자가 있고 그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재편이 돼서 당이 하나로 그 대선을 준비하면서 대선 주자와 당의 공약을 일치시켜 가면서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적일 방법일 수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야당에서 좀 더 늦게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누구는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컨벤션 효과를 누렸던 건 두 당의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논란들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야당에도 지금 후보가 그렇게 경쟁력을 갖춰서 둘 사이에 팽팽한 후보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컨벤션 효과를 노려서 그 뒤로 이거 밀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단일 대우로 뭉쳐서 과거에 처음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원래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180일 전에 뽑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당원을 오히려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룰을 자꾸 변경해서 어떻게 보면 반칙을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봐요? 저는 원래는 대선을 앞두고 골대를 자꾸 옮기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골대를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골을 넣으면은 이게 인정받기도 어렵고
지금 특히 180일이냐 120일이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자기 쪽 대선 주자가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다고 보는 친문 쪽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시간이겠지만은 예. 저는 180일 전에 안 뜰 후보가 120일 이후에 뜰까요? 예. 저는 60일 사이에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전략가들은 고민할 겁니다. 이 후보를 너무 일찍 선출해놓고 야당의 선거, 경선 그리고 뭐 단일화 이런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선거 전략인지는 서울시장 선거 때 경험해봤을 거거든요. 그때 공식 선거운동 돌입하고 나서까지 단일화판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집중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 그런 차라리 솔직하게 전략 차원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으나 저희 야당과는 다르게 지금 여당은 그런 전략 차원의 발언을 해도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그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현행 규칙들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민주당의 부담이 당헌 당규를 또 한 번 고쳐야 되거든요. 지난번 재보궐 때 당헌 당규를 한번 고쳐서 후보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선거 앞두고 또 한 번 당헌 당규를 고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바라볼 것인가. 네. 그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원래 근데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하는 건 또. 아니, 그러니까 공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그 정말 공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다시 한다면 그 당원 국민들이 동의해 줄지 거의 저도 좀 의문입니다. 예. 동의할 것 같아요. 또 온라인 투표 붙이면은.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번 해본 일 두 번 못 하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저는 그 대선에 있어가지고 자기 쪽 후보가 없다는 절박함이 엄청 크게 작용하긴 할 겁니다. 친문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우에는 일단 소속 후보들은 떠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자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최근에 뭐 MBS 조사 오늘 나온 거 보면 퍼센트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게 분석하기로는 자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자명을 할까요? 저는 본인이 어떤 사람들과 정치할지를 세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생각하는데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대선 주자로 쌩쌩했을 때 그때 한 판단 하나가 잘못되어서 저는 지금까지 왔다 보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나는 부산 출신인데 호남을 이제 공략하겠어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사위론이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동작들이 나왔고 나중엔 본인이 결국엔 그 당을 불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까지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첫 단추를 끼울 때 나랑 맞는 옷을 입고 맞는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지난 선거 전에 보면은 뭐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그래서 내가 가면 표가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고민했던 안철수 대표 그게 망상이었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서울시장 예. 선거로. 예.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 진짜 해볼 건지에 대해서 그것만 빨리 가르마를 트면은 나머지 판단은 쉽습니다. 근데 아마 주변의 전략가들 중에서 예전에 안철수 대표한테 그랬던 것처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속된 말로 꼬시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예. 그래서 뭐 고민 중일 텐데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조중동에서는 5월 등판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5월인데? 그래서 5월 등판설과 가장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또 그때 안철수 대표에게 붙었었던 호남 쪽 전략가들이 붙으면은 5월 그리고 또 18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안철수 대표가 걸어갔던 그런 어려운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 그거는 또 제3지대 하겠다는 게 명확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조성훈 근데 어떻게 보여요?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 저희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수용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조화롭게 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을 선택하면 안착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본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그다지 더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는 뭐 미국행 했던데 어떻게 당으로 돌아옵니까? 경선 전에?
저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본인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보다 먼저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셨는데 사실 저는 별다른 뭐 목적이 뭘까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의 행보를 보면은 미국에 보면 이제 기독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고 그리고 대선 전에 뭐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본인의 전통적 지지층을 좀 다지는 행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정도의 해석을 하지 뭐 황교안 대표가 백신 가져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 시절에 네. 국민의힘이 상당히 비호감을 많이 얻었다. 네. 뭐 또 그 체제로 총선에 참패했고. 네. 근데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뭐 다시 당으로 복귀한다. 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 네. 여론조사하면 또 앞서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분들의 등장이 당에 이제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뽑겠지만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안 뽑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복당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홍 대표가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복당을 막을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안철수, 윤석열 한 사람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수사를 했고 저희 당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끝없이 우리를 비판했던 진보 진영 쪽에서 온 사람인데 이 두 분을 당에 끌어들이자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당에서 대표를 2번 지내고 당 대선 후보까지 지낸 홍준표 대표가 못 들어올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합의 분위기라는 거는 문호를 막아버리는 것은 대통합 분위기 아닙니다. 와서 그분들이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경쟁의 문까지 닫아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당내에 홍준표 비토 그룹이 좀 있습니까? 많죠. 네. 많다. 많죠. 굉장히 많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아까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도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선거에서 좋은 결과 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문호는 열어야죠. 예. 그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비토 그룹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만약에 어떤 아무 이유 없이 비토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아까 뭐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이번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대통령 나가기 전에 먼저 가신다는 거잖아요. 뭐 가가지고 또 저번처럼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 뭐 아니면 뭐 이 남북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아젠다를 다루면 안 된다. 북한 아젠다를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실 거라면 이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당내 비토 그룹이라는 게 지금 특별히 공개적으로 그러면 하세요. 공개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뒤에서 뭔가 경선 연기를 불피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게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민주당 고영인 의원한테도 여쭤본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차기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젠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젠더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 최근 뭐 GS 관련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등등등. 과거에는 지역 갈등이 세졌고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이라면 이제는 젠더 갈등으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뭐 최근에 또 네. 이준석 전 최고가 진중권 전 교수랑 세게 붙었던데 예. 이게 이 전 최고의 스탠스가 국민의힘의 스탠스입니까? 아니면 본인은 좀 당과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진중권 교수가 오늘 뭐 어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저에 대해서 무슨 뭐 되게 안 좋은 말을 할 것처럼 예고 방송을 올렸던데 예고 글을 올렸던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예.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과 제가 소통하면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당의 다수의 의원들은 알아가는 과정 중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이가 50대, 60대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가부장자 하에서 겪었던 것과 지금의 20대, 30대가 겪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인지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젠더 이슈를 계속 언급하고 저희 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많은 공정의 이슈들 지금 같이 언급하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은 그 20대 분들의 어떤 젠더 갈등으로 오히려 우리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몰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사회의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세대 간 갈등이 더 가깝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마치 20대 내부의 어떤 갈등인 것처럼 치환시킨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20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 어떤 재산에 관한 문제, 그다음 취업에 관한 문제, 그다음 소득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주택, 뭐 그다음 양육,
뭐 이렇게 결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부분을 자꾸 20대의 어떤 특정 그 지점에서 부딪히고 있는 갈등들을 증폭시켜서 정치권들이 이걸 이슈하는 건 오히려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젠더 갈등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미얀마의 보물 이동경의 뉴스 정면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김태성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어떤 곳인가요? 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1986년도에 창립된 한국 종교인들의 협력과 대화를 위한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는 7개 종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은 어느 쪽 대표십니까? 저는 원불교 성직자입니다. 원불교 성직자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한데 그중에 종교적 갈등도 한몫하는 것 같아서 예, 이런 회의가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미얀마 지지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성명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로힝야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얀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얀마 상황들 좀 내부적인 상황들을 정확히 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명서를 저희가 3가지 어떤 의미를 내용을 담아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첫째로는 민주적 절차인 투표를 무효하고 예.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군부 세력, 군사 반란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예. 또한 총과 칼로서 미얀마 민중을 사륙하는 군부 세력은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을 경험한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은 이 미얀마 민중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지지 성명을 했습니다. 예. 이 지금 미얀마에서 인권이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종교인들 특히 성직자들로서는 더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네. 미얀마 지지 성명을 낸 것 같고요. 이 사무총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명서에도 밝혔듯이 미얀마 지금 현재 항쟁은 저는 민주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그 어느 권력과 정부도 민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종교인들은 국제연대 틀 안에서 세계 종교인들과 함께 미얀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또 미얀마 민중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도 많은 관심과 또 지지를 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김태성 사무총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선구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언박싱 코너입니다. 헤럴드 경제 배도영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4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00명 넘게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어제가 휴일인 어린이날이었죠. 그래서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이 일부 반영돼 있어서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역 발생 확진자가 500명대 중반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증가하지 않은 게 가장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신규 확진자가 언제쯤 1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돼야 1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라는 다소 우울한 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 의뢰해서 벌인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이 우울 평균 점수가 27점 만점에 5.7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조사에 비해 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22.8%로 코로나 이전이 한 6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의 우울 평균 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좀 높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도 작년 3월 9.7%에서 9월 13.8%, 올해 3, 4월 이번 조사에서 16.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떤 상황이라면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서 어떤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죠.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3일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맹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유 이사장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 수사기관의 계좌 열람을 의심할 만한 그런 충분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채널A 기자하고 공모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검찰의 유시민 이사장 기소에 대해서 비슷한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송영길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네요. 기존 진선미 위원장의 교체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부동산 특위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미에 좀 관심이 모이는데요. 일단은 김진표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도 역임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자문기획위 위원장을 맡았던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송 대표가 이 같은 김 의원에게 부동산 정책 보완 작업에 지휘봉을 맡긴 거는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고 또 대선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라는 판단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당내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인 만큼 약간 친문 성향도 있으면서 또 재정당국 수장 출신으로 중량감 있는 김진표 의원을 전진 배치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진표 의원은 평소 주변에 국제 기준에 비춰보면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라는 지론을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관심 현안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큰 원칙을 흔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또 언론에서 그 기존의 진선미 위원장을 교체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 아파트 환상을 버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만큼 송영길 대표가 이게 전격 교체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었는데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교체한 게 아니라 새 당대표,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자연스럽게 인적 구성이 새로워진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출범한 게 지난달 19일로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을 겸했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진선미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겼던 거고요. 결국 이제 새 당대표 선출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조직 구성을 서둘렀다가
결국엔 2주일여 만에 위원장을 좀 교체하는 꼴이 돼버렸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배도영 기자였습니다.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하영 한겨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30일 5일간 전국 2,523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는 지난 주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3.0, 부정평가는 역시 0.4%포인트 하락한 62.6%를 각각 보였고, 오늘 그 MBS 발표했죠. 전국 1,500명,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3일부터 5일 4일간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6% 각각 나왔습니다. 예. YTN에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나 MBS 조사나 어쨌든 긍정평가보다 부정평이 높은 건 사실이고, 그러나 뭐 수치상은 지난주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40대에서 부정평가가 좀 높더라고요. 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하영 기자. 예. 사실은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자면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방역과 관련돼서 확진자 추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점. 아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하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백신인데요.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백신 재고가 바닥났다라던가 접종 중단이라는 이제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40대가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고요. 예. 그 정치적 관여도가 높다는 점에서는 지난주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불거진 문자폭탄 논란이라든가 검찰총장 후보에서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이 빠진 것에 대한 실망, 이것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자폭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문자폭탄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회자되면서 예. 민주당이 손해를 좀 보고 있어요. 네네. 좋든 싫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조금 떨어졌죠, 배철호 의원님. 예,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조사 결과는 똑같고요. 더불어민주당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7.8%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큰 변화 없는 0.7%포인트 상승한 37.3% 나왔고요. 오늘 발표한 MBS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29 동률 나왔습니다. 이 예. 조사에서는 처음 보인 조사였고 동률이었고요. 무당층은 27%가 나왔습니다. 예.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2.9%포인트 빠졌으니까 조금 많이 빠졌는데. 예, 좀 큰 폭으로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하영 기자는 아까 문자폭탄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네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다른 이유도 있겠죠. 저는 이제 2% 내외 정도면 횡보다, 그러니까 지지율의 변화는 없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예. 오히려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도 횡보라는 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기회였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참패라고 보는 시각 쪽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이면서, 달라진 점을 보이면서 반등을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그 점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배 의원님은 왜 민주당 지지율가 하락세라고 보시죠? 방금 우리 하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싱크로율이 거의 80%에 가까운 예. 수준인데요. 예. 결국 말씀하셨던 컨벤션 효과라는 건 그 전당대회죠. 이를테면은 전당대회라면 당의 진로와 미래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시 해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처방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좀 조용해 버렸죠. 조용함이 비추어진 것은 일각에서는 다른 대표 후보보다 조홍천 후보가 더 보이더라.
결국 이제 문자 폭탄 이 논쟁이 굉장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모적 불필요한 논쟁이 이제 너무 과잉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예. 그리고 또 당이 이제 그 당대표 선출하고 특히 이제 대선이 있는 해, 임기 이제 마지막 해 집권 여당의 당대회 치고는 굉장히 긴장감이라 그럴까요? 혹은 좀 주목을 끌만한 요소. 결국 상승을 해야 당연한 요소인데 오히려 역주행 거꾸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렸다. 당 대표 경선인데. 대선 주자 지지율도 한번 살펴주시죠. 예, 그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30일 전국 2,578명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은 지난 월간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32%, 이재명 지사 2.4%포인트 상승한 23.8%를 보였고요. 이낙연 대표, 지난주 MBC 조사에서 단단히가 나왔는데 저희 조사에서도 단단히 9% 나왔고요. 홍준표 5%, 오세훈 4.5%, 안철수 4.1%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한 MBC 조사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 1%포인트, 지난주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5%, 윤석열 전 총장 2%포인트 하락한 21%. 이제 정리하자면은 지난 주간 이재명 지사는 2.4%, 1% 좀 강보합 내지는 윗방향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은 뭐 2.4%, 2% 그 지난 주간 대비해서 좀 소폭 조정 양상.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ARS 조사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선 결과가 나왔고 전화면접 조사인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게 나왔는데 공통점은 이재명은 조금 오르고 윤석열은 조금 내려왔다. 양조사가 다. 예, 맞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조금 내려온 거는 너무 오랫동안 자명을 한다. 네. 그런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윤 총장한테 가장 첫 번째 다가온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언제 등장하느냐가 윤 총장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와도 긴밀하게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요.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강고한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은 사실 윤 전 총장 쪽 내부의 의견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를 좀 들어보면은요. 내부에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등장을 좀 빨리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지금 본격적으로 후보를 경선하기 전에 좀 빨리 등장하자. 여름 이전에 등장하자는 쪽하고 경선 즈음에서 좀 미루자라는 쪽으로 갈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등장과 관련돼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기한 현상. 이제 다른 후보들은 하루에도 문자를 기자들 몇백 통을 보냈다 뭘 했다 그럴 때도 전체만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30% 선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사실 그다지 이렇게 좋은 윤 총장 개인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 진짜 결국 국민들한테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2일 KBS 출연해서 올 중으로 등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덧붙이자면은 윤 총장이 이제 재미난 말씀하셨어요. 이를테면은 색다른 선택과 안이한 선택. 즉 이제 정치를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생각하면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안이한 방식을 택한다면 기존의 어느 정당 중에서 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어느 정당 곧 국민의 힘을 암시하는 말이죠. 했을 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5월 중에는 나와야 된다. 더 이상 늦추면은 여러모로 결국 본인에게도 그리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1호 신문이 조원시에나에 의뢰한 5월 2일부터 4일 동안 표본오차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세력과 함께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국민의힘 39.9%, 제3세력
26.3%, 잘 모르겠다 24.4%, 더불어민주당 9.4% 이렇게 각각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배철호 의원이 신기한 현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30%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윤석열 총장 띄우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국경제 기사인데 윤석열 반려견 산책도 끊고 경제, 외교, 과외 열공 뭐 이런 기사라든가 네. 월간조선에서 단독을 달았어요. 과연 단독 달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생 윤석열 주머니 털어서 가난한 친구에게 짜장면 사줘. 같은 기자로서 이런 기사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려야 할까요? 근데 네. 다만 40%의 지지율을 가진 그 후보 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답게 언론은 관심을 가진다. 이런 예.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예. 2017년도에 마크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입국해서부터 이제 뭐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마크를 해봤는데요. 윤 전 총장도 반기문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려견이나 중학교 시절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에 등장을 한다면 본인이 지금 시대 정신을 앞세우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검증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아마 자만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사례도 있고 고건 전 총리의 사례도 있잖아요. 예. 결국은 이 평생 공무원만 하시던 분들이 정치에 들어오면은 대권까지는 못 간다. 뭐 예. 이런 이야기인데 뭐 윤석열 전 총장도 공무원 출신이고 하니까 네. 그 예상도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인기가 좋지만 네.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은 밖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안철수 붐이라고까지 불렀다가 막상 들어오니까 지지율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거품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한데 하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윤 전 총장의 인기를 두고 그 흔히 이제 현 정부의 거울 현상으로 좀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공정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좀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상반기 1,300명이나 하반기 집단 면역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하에 나가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도 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아까 앞서서 저희가 토론 시간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9월 달에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기로 당원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친문 지정에서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1월 달 정도로 연기하는 것인데 배 의원님 그렇게 연기했을 때 이재명 지사를 이길 만한 다른 후보가 나올까요? 2달 안에?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모락모락 나오는 게 선출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예.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난 서울시장 냈을 때 당원 당규를 고쳤죠. 이제 고칠 때는 고침에 대한 변이 있어야 되는데 저래서 우리는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모양새가 결국은 꼼수 논란에 휘둘리면서 이제 약간 데미지를 입었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선 연기론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당원 당규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경선 연기를 해야 될 그런 사연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될 테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경선이 이제 연기되면 이제 결국 이제 속내를 보면 이제 이재명 대 어들스 요 구도 안에서 이제 요 논점이 좀 형성되는 측면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미루어진다고 해서 이재명 대세로 또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건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론을 지키느냐, 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좀 지켜보자라고 하느냐, 달라질 수 있으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은요. 실제로 그 이재명 정기지사 쪽하고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쪽에서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기론의 명분을 오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3천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아마 경선을 해보자라는 것으로 좀 내세웠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명분을 들었는데 그 명분이 유권자들 또 민주당 일단 민주당 당원들에게 먹혀야겠죠. 그렇죠. 뭐 당원 단계를 개정하려고 하면 또 당원들의 어떤 표심이 필요할 테니까 그 명분이 과연 통하겠냐 이 문제가 있고 지금 제일 이재명 지사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연기하자고 하면 이 지사 쪽에서 가장 반발이 클 텐데 만일 그렇게 큰 반발을 했을 때 당 지도부가 그걸 수술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쇼트트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김동성 선수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실력이 월등하면 처음부터 그냥 반바퀴 치고 나갑니다. 근데 예. 이게 실력이 월등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는 거면 2, 3위를 보고 있다가 아니면 1위랑 경쟁하고 있다가 나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방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미루면서 경선 연기를 해가면서까지 이 상황을 볼 것인가는 예.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까 뭐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문자 폭탄 논란이 오히려 민주당에는 악이 됐다. 그렇게 말씀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네. 쓸데없는 논란인 건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데 만일 경선 연기하자 안 된다. 이걸로 당 분열이 일어나면 그것도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큰 내용이죠. 이를테면은 그렇게 자꾸 상황 논리의 원칙이 휘둘리는 것은 사실 또 옳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그런 말도 있어요. 후보들 간 합의되면 되지도 않느냐인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간단치가 않은 문제고요. 또 너무 일찍이 후보군이 드러냄으로써 뭐 노출됨으로써 뭐 집중 공격 받을 것이다. 사실 그 논리도 사실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 즉 뭐 이러저런 이제 결국 이제 이 논란도 자꾸 지속되면은 민주당에도 그 문자 폭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그렇겠죠. 수준에 예. 이건 지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또 딥임팩트로 서로 간에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문자 폭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씨앗, 분열의 예. 씨앗 이렇게 작동할 개연성도 예. 없잖아 있습니다.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다만 뭐 전략적으로 이럴 수는 있겠죠. 지난번 재보궐 때 민주당은 후보를 먼저 정했고 국민의힘은 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 한다고 해서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이뤘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 봤을 때 결국은 늦게 뽑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될 텐데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위원님 그리고 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